계절 축하하기. 오늘날 점점 더 도시화되어가는 현대 문화권에서는 계절의 자연적 순환과 더불어 하늘이나 땅과 연관을 맺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다. 물론 가을의 제철 요리로 포틀럭 파티를 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연중 특정한 시기를 기리기 위해 여름철 바비큐, 여름철 바비큐 파티나 보름달 모임을 주최하기도 한다. 적도를 기준으로 남과 북에서 계절의 순환은 경제부터 학교 방학 시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절 주기에 맞춰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계절 같은 건 쉽게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어컨과 자동차 시트 히터가 있고 원할 때면 언제나 아보카도를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은 새로 피어난 수선화나 단풍나무에 붉게 물든 잎을 대부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을 뜻한다. 이따금 쌓인 눈을 치우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두껍게 발라야 할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각자 편한 시간에 맞춰서 일과 여행, 건강관리, 가족 모임을 계획한다. 그게 더 편리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생활 방식은 우리를 자연계와 단절시킴으로써 삶의 리듬을 없애고 영적 감성을 잃게 만든다. 변화하는 날씨 패턴과 계절적인 추기를 기리는 건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이다. 당신은 이미 크고 작은 방법으로 지나가는 계절을 기리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기존의 관행을 더 심화하고 자연과 연결되기 위한 새로운 관행을 찾아보자. 자연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건 사람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다. 하지만 다행히 자연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아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절을 기리는 것이 곧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작을 알리거나 우기와 건기를 기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종교 문화가 시작된 이래 인류는 수학제와 기후제, 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듯한 일식 등 환경의 변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념해 왔다. 나도 어릴 때부터 계절을 축하하는 법을 배웠다. 고향 마을에서는 9월 29일에 성 미카엘 축일을 기념했는데 이 축제는 가을의 시작을 의미했다. 우리는 두꺼운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장식하고 긴 막대기에 초롱을 붙여서 종이 등을 만들었다. 저녁이 되면 등 안에 초를 켜고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 다녔다. 부활절 전주에 기념하는 종료주일에는 수탉 모양의 빵을 굽고 막대기 2개를 붙여 과일과 사탕으로 장식했다. 그리고 서섹스 골프장으로 행진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우리 고향에서는 노래가 행사의 주제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등불을 들고 얼어붙은 진흙밭을 가로질러서 마을 농장에 있는 큰 외양간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농장 주인 피터가 우리를 맞아줬다. 악보를 나눠받은 다음 한두 시간 동안 농장의 여러 동물들에게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주기 위해 이 구역 저 구역 돌아다녔다. 소, 돼지, 닭, 그리고 벌에게도 크리스마스 인사와 함께 세레나데를 불러줬다. 노래를 여러 곡 부른 다음 양 헛간에 모여 민스파이와 뜨겁게 데운 와인을 먹고 마시면서 피터가 읽어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었다. 참회 화요일에는 옷을 차려입고 팬케이크를 구웠고 영국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일이라서 이날을 팬케이크 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숟가락 위에 달걀을 올려놓고 달리는 경주에 참가하기도 했다. 5월째 5월째 날에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황야로 나갔다. 그곳에서 해 뜨는 걸 바라보며 뜨거운 차가 든 병을 들고 서 있으면 모리스 댄서들이 나무 사이에서 나와 아코디언 반주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무 막대기를 복잡한 패턴으로 부딪히고 하얀 손수건을 흔드는 동안
그들의 발목에서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에 학교에서는 꽃 화환을 만들고 메이폴 주변을 돌며 춤을 추면서 5월제를 기념했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전통이다.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사는 동안에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강으로 향했고 이른 아침부터 그곳에 모인 흙 많은 사람들은 태양이 찰스강 위로 떠오를 때 메이폴 주변에서 노래하고 춤을 췄다. 나와 동료 순례자 캐롤라인은 다양한 메이폴 댄스 행사를 주최했는데 어떤 해에는 바람이 시속 65km로 불어서 도심 공원에서 파티를 하기가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 사람들이 메이폴 주변에서 즐겁게 춤을 추고 개를 산책시키러 나오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까지 그 재미있는 행사에 동참하는 동안 자원봉사자들은 메이폴이 쓰러지지 않게 지탱하고 있어야 했다. 작년에는 워싱턴 DC로 여행을 갔는데 캐롤라인은 그곳의 조용한 원형 교차로 한가운데에 메이폴을 세웠다. 그 완벽한 장소에 호기심 많은 행인들이 몰려와 꽃이 핀 나뭇가지로 만든 관을 쓰고 춤을 췄다. 그리고 어린 시절 여름에는 세례 요한 축일 전날 밤에 사방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1년 중 가장 크게 지피는 모닥불인 성 요한의 불을 보기 위해 모였다. 졸업반 학생들이 마른 장작더미 쪽으로 걸어가 일제히 시를 낭송한 후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는 모습을 다들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군중들이 천천히 모닥불 쪽으로 다가와 불길이 잦아들 때까지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난 다음에는 나이 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점점 줄어드는 불길을 뛰어넘는 대담한 행동을 하며 서로 경쟁을 벌이는 걸 본 기억이 난다. 전통에 따라 모닥불이 다 타고 남은 재는 다가오는 해에 농부들의 밭을 보호하기 위해 밭에 뿌렸다. 요새는 무덥고 끈적끈적한 여름철이 되면 바네사와 함께 밤 수영을 하러 간다. 여름밤에 우리는 아는 비밀 연못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부활의 모든 가능성이 느껴진다. 긴 하루를 보내면서 땀에 젖은 우리 몸은 시원한 물과 모래의 부드러움을 갈망한다. 옷을 다 벗은 우리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연못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나면 몰입의 순간이 쇄도한다. 우리 몸이 집에 돌아왔다. 가끔은 고요히 침묵하며 누워서 별을 바라보기도 한다. 종종 콘택트 렌즈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게 안개독처럼 흐릿하다. 그래도 우리 어깨에 쌓였던 긴장이 빠져나간다. 그날 고민한 모든 문제가 깊은 물속에 녹아내리는 것 같다. 마음의 안식을 부르는 전례력. 많은 이들이 잊어버린 종교 문화의 조각을 발굴하는 동안 종교인들이 전례력, 기독교의 기념 축일들이 표시되어 있는 달력, 옴기니의 기념일을 표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달력에 축하할 날을 표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 달력에는 1년 내내 열리는 각종 축제와 축하 행사가 표시되어 있는데 신자들은 이걸 보면서 종교 축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온 계절을 맞이할 수 있다. 전례력에는 뭔가 놀라울 정도로 마음을 위로하는 게 있다. 이 달력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매년 숫자가 증가하는 달력처럼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전례력은 절대 끝나지 않고 순환된다. 내가 어떤 모험이나 관계에서 성공하건 실패하건 상관없이 계절과 함께 전례력도 몇 번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아니까 좋다. 물론 매번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나선형이 단순한 원보다 나은 모양인 듯 하다. 하지만 자연계는 우리의 작은 삶이 천상의 리듬 안에서 진행된다는 걸 가르쳐준다. 또 사람들이 품고 있는 문제와 야망, 손실과 갈망의 크기를 조종하도록 도와준다. 에스토니아 출신의 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은 심지어 전례력에 따라 살아가면 자신의 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례력에는 온갖 축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달력에 따라 살아가면 끝없이 분투해야 하는 소모적인 문화권에서 자연스러운 휴식을 누릴 수 있다. 현대사회는 기쁨을 재미와 휴식의 범주로 격화시켰다고 하면서 일이 없을 때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허용할 수 있다. 그건 양보고 타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축하와 기쁨이 세상의 심각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 믿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의도적인 전례력을 표시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다. 슈메만에게 있어 계절을 축하하는 것은 힘과 용기, 균형감을 생성하는 발전기와도 같다. 현대인이 겪는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절적인 순간을 축하하면 기쁨이 샘솟는다. 물론 내가 어릴 때 경험한 축제들은 북유럽에서 유래되었고 기독교 이야기의 요소들을 상징한다. 하지만 당신은 자기 조상과 문화적 뿌리에 의지할 수 있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이런 관례가 우리 기억 속에서 마법을 부린다. 아름다움, 변화된 풍경, 웃음은 전부 마음의 안식처다. 우리는 축제가 매년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기에 해가 거듭될수록 단단한 마음으로 환영하게 된다. 베네딕트의 수녀 조안 치티스터는 반복되는 전례력을 가리켜 영적 성숙을 위한 운동이라고 한다. 축제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변한다. 우리 삶은 축하의 에너지 덕분에 생기가 흐른다. 새로운 해는 상상력을 되살려준다. 즉, 항상 기대할 게 있다는 뜻이다. 어떤 축제를 기념하고 싶은지 혹은 이미 기념하고 있는 축제를 어떤 식으로 심화시켜야 자연과의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어쩌면 그 축제는 당신이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을 기념할 수도 있다. 발렌타인데이, 야구 개막일 등 지역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스포츠 기념일, 영화에 나오는 축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이 시작될 때마다 파티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파티를 성대하게 열어 다양한 활동과 장식을 준비할지, 아니면 분기별로 파티를 여는 이유를 비밀에 붙일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힘든 시기에 축하가 필요하다. 2월에도 충분히 힘들지만 보스턴에서는 봄의 첫 징조가 3월 말은 되어야 나타나기 때문에 늦겨울은 1년 중 내가 가장 싫어하는 시기다. 그래서 결혼한 뒤 3월이 대학 농구의 정점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기뻐했다. 농구 규칙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켄터키 와일드캐츠를 응원하는 게 연례적인 전통이 되었다. 그 외의 기간에는 팀 경기에 관심이 없지만 이 순간만큼은 농구를 통해 느끼는 짜릿한 흥분과 피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위해 토론 게시판에도 참여한다. NCAA 마치 매드니스, 미국 대학농구 시즌을 정리하는 토너먼트 대회 옮기니는 내게 겨울이 곧 끝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신호가 되었다. 새로운 계절을 축하하는 종을 울리거나 한 해의 새로운 주기를 기념하는 특정한 축일을 기리는 것 외에도 자연을 다른 기념일에 통합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영국에서 내 결혼식을 축하할 때 부모님은 하객들에게 하이킹 부츠나 실용적인 워커화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셨다. 파티가 8월에 열렸기 때문에 그 시기를 축제의 일부로 만들고 싶었다. 케이크가 나오기 전에 우리 부모님 집 뒤쪽에 있는 숲으로 긴 산책을 했다. 함께 산책을 하면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처럼 부담 없이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렇듯 산책을 통해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반대로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산책하며 보는 풍경이 축하의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현대의 계절 축하 행사를 만들기 위해 고대 전통에서 얻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미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공동체와 리추얼도 있다.
음력 날짜를 중심으로 모이는 여성, 남성, LGBTQ, 성소수자 중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합하여 부르는 단어, 옴기니. 그룹이 점점 많아지면서 함께 모여 친밀감과 교감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규칙적인 리듬이 생겼다. 전통에 기초한 이런 그룹 가운데 하나인 앳더 웰은 웰리스 교육과 유대적 영성을 통해 여성을 신체, 영혼, 공동체와 연결시킨다. 사라 왁스먼과 그녀의 팀은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달의 영광이 모두 담긴 히브리력을 되살려서 새롭게 반복되는 신월제, 새 달이 뜬 뒤의 첫 번째 날, 옴기니를 기린다. 매달 모임을 갖는 전국의 웰서클은 여성들이 서로 연결되고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 공동체는 매달 전 세계 여성들 리더들에게 수집한 고무적인 이야기, 창의적인 훈련법, 요리법, 시 등이 가득 채워진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 있는 아티전스 어사일럼 같은 공동체는 자체적인 공동체 달력을 만들기 위해 전통적인 연례 축제를 응용한다. 매년 보석 제작자, 3D 프린트 예술가, 나무 세공인, 그리고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제작자 공간을 활용해서 메이커 기빙을 기념하려는 다른 예술가들이 모인다. 각자 요리를 한 가지씩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한 해 동안 공유 작업 공간에서 만든 작품을 가져와 테이블에 추가해서 진정한 창의력의 향연을 만든다. 가을은 이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지난해의 작업물을 보여주면서 축하하는 시간이다. 물론 이런 축하 행사의 힘은 한 번으로 발휘되지 않는다. 계절을 기념하는 지혜는 해가 바뀔 때마다 다시 그 계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을 자연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5월째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정한 봄꽃을 주시할지도 모른다. 태양이 전주보다 낮아진 걸 깨닫고 추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도 있다. 썩어가는 나뭇잎이나 갓 베어낸 풀냄새, 길어진 그림자나 아기 사슴의 모습, 오색 방울새가 지저귀는 소리나 넘실대는 개울 소리 등은 모두 우리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어디쯤 있는지 알려준다. 어쩌면 본인만 알아차릴 수 있는 자기만의 징후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매년 치르는 기념행사는 주변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계절적인 시간을 지키도록 상기시킨다. 자신이 자리에 없어도 자녀나 친구, 가족이 그 순간을 기리기 시작하면 그 전통이 주변에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릴 때 성금요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을 기념하는 날, 옴기니마다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들으러 갔는데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지금도 부활절이 다가오면 이 3시간짜리 웅장한 클래식 음악을 적어도 한 번은 들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자연을 축복하는 방법. 자연과 연결되는 것은 4가지 연결 중에서 내가 가장 어려운 일이다. 내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난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건설된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매일 아침 내 방 창문 아래에 걷는 관광객 무리 때문에 아침 햇살의 빛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의식적으로 애쓴다면 장거리 여행이나 숨막히는 경치 없이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방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대학 야드 중앙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그 나무는 키가 가장 큰 것도 아니고 잎이 가장 무성한 것도 아닌 평범한 나무다. 하지만 나는 이 나무를 도시의 시멘트와 건축물 한가운데에 서 있는 아름다움과 야생성의 증거로 생각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명상 쿠션에 앉을 때면 마지막 1분 정도는 그 나무만 계속 바라본다. 나는 그 나무에 약간 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호텔 방에서 명상을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도 그 나무가 떠오를 정도다. 매일 아침 나무의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 시간이 흐르는 미묘한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다. 계절을 축하하는 것처럼 매일 이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리듬이 느껴진다. 자연을 관찰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장소, 죽은 공간을 보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우주, 가능성이 살아 숨쉬는 풍경을 보는지에 따라서 말이다. 이렇듯 외부 세계는 알려지지 않은 나의 내적 풍경에 대한 은유가 된다. 때로 칙칙한 잿빛 아침에 비에 젖은 벌거벗은 나무는 내가 아직 적합한 단어를 찾지 못한 방식으로 내 슬픔에 말을 건다. 내 눈에는 그 나무까지 앉아있는 새가 보이는데 새는 왔다 갔다 흔들리는 내 뇌처럼 앞뒤로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을 마치 신성한 텍스트처럼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의 창문을 통해 그 경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면서 새로운 연결, 새로운 의미를 찾기도 한다. 실내나 계단에 놓을 수 있는 식물을 사서 이파리의 인맥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패터니티의 공동 설립자인 안나 머레이는 이걸 가리켜 미시적 묵상이라고 부른다. 아니면 지구의 자연적인 리듬으로 돌아가기 위해 낮부터 해질녘까지 하늘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거시적인 묵상을 할 수도 있다. 존 오도노유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기울이면 내면의 신성함이 자란다고 했다. 아름다움은 저 너머에서부터 나에게 말을 건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저 너머의 감각과 공명하기 때문에 나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움은 이상적인 방문이다. 그리고 내 안에 다른 곳에 즉시 정착한다. 안네 프랑크가 숨어 살던 비밀 공간에서 작은 안뜰을 내다본다고 생각해보자. 그녀는 나치의 위협과 이웃의 배신이 점점 다가오는 2년 동안 하늘과 새, 밤나무가 있는 작은 마당을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아름다운 내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인간이 자연과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콘크리트의 제약 속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이 훈련은 예리한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중학교 생물 시간에 사방 1m짜리 정사각형 철사를 나눠주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식물 종을 찾을 수 있는지 세어보라고 했다. 풀잎 하나하나가 갑자기 중요해졌다. 데이지, 민들레, 마늘랭이, 엉겅퀴 등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심지어 무당벌레와 외가리도 날아다닌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주변에 봄이 오고 있는지 알려주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을 때도 자연에 주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당신 눈에 보이는 계절의 증거를 마음껏 즐기자. 18세기에 살았던 브레슬로프의 랍비 나우만의 말처럼 평범한 잔디밭에서 자라는 풀 한 포기도 우리 마음을 일깨울 수 있다. 굳이 자연을 찾아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집을 떠나지 않고서도 자연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다. 내 어머니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 현관 통로에 놓여있는 작은 탁자를 장식하셨다. 예를 들어 초가을에는 버섯을 놓아두기도 하는 등 해당 계절을 반영하는 책이나 그림을 장식하곤 했다. 봄에는 집에서 만든 부활절 달걀과 함께 긴 나뭇가지를 꽂아뒀다. 헬로윈 무렵에는 커다란 호박이 테이블을 장식했고 12월에는 상록수와 호랑가시 나무로 만든 거대한 크리스마스 추리가 등장한다. 요즘에는 분홍색 라넌큘러스, 흰색 모란, 키가 큰 풀, 스위티피 같은 꽃과 푸른 식물로 자연의 테이블을 꾸민다.
이것들 또한 지나가는 계절의 리듬을 알려준다. 직접 꺾은 꽃으로 만든 소박한 꽃다발 하나가 스코틀랜드 작가 리처드 할로웨이가 묘사한 감각, 즉 많은 이들이 떨쳐버리지 못하는 감각,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치 우리가 온다는 걸 우주가 알고 있었던 듯한 감각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쨌든 우리는 우주에 속해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목격하는 것은 마치 귀향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 삶의 완성감과 안정감을 안겨준다.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4가지 세계관. 내가 8살 혹은 9살쯤 되던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 나는 어른들 12명이 우리 집 뒷마당에서 당근인 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린 채 바닥에 앉아 있다가 서서히 몸을 일으켜 발끝으로 똑바로 섰다. 어머니의 친구이자 헝가리계 이스라엘인 주트카 하스타인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가 요리교실을 열고 싶어 해서 어머니가 우리 집 부엌을 빌려준 것이었다. 그곳에 모인 10여 명은 굴라시, 고기에 파프리카를 넣은 헝가리 스튜 요리, 옴기니와 완벽한 채소버거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온 것이다. 우리 가족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트카의 천재성은 재료를 전혀 낭비하지 않는 점에서 드러난다. 채소 껍질은 내일 먹을 수프 국물이나 상큼한 스무디가 되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르치기 위해 그녀는 요리 수업을 시작할 때 칼 사용법이나 음식을 만들 때 적정한 불의 세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음식 재료를 구현해 보기를 원한다. 학생들은 당근이 제공하는 영양가 있는 선물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당근의 생애 주기를 몸으로 표현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 집 정원에서 단체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실습이 보여주는 것은 21세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핵심 패러다임의 변화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신체에서 자연계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봤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실습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느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나 자신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닌 자연 그 자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는 것이다. 훌륭한 불교 환경 운동가인 조안나 메이시는 내가 대담하게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 자체가 나를 통해 행동한다고 설명한다. 또 나에게 순수하거나 완벽해지라고 요구하지 않고 내가 모든 열정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열정의 달콤하고 순수한 의도를 이용하려고 할 뿐이다라고도 말한다. 그녀는 자연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4가지 세계관을 소개한다. 그중 2가지 세계관은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다른 2가지 세계관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고 파괴적인 인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세계관은 세상을 선한 세력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전쟁터로 여기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는 지구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굴되고 형성되어야 하는 자원이다. 자연경관은 인간 드라마의 배경이며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건 더 큰 목적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생긴 불행한 외부 효과일 뿐이다. 신문 헤드라인에서 본 내용을 떠올리거나 수많은 비즈니스 리더와 정책 이반자들이 말하는 방식을 떠올려보자. 이런 관점에서는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목표와 상충되기 때문에 불행히도 노천채굴, 시추, 폐기물 투기 등이 꼭 필요했다. 이 프레임의 소규모 버전은 우리 삶을 자연세계와 구별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예를 들어 휴가 기간에 멋진 자연 경관이나 풍경을 보러 다닐 수도 있지만 대체로 자연은 인간과 아주 멀리 떨어진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다. 메이시가 찾아낸 2번째 세계관은 세상을 함정으로 여기는 시선이다.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현실에 대한 모든 애착이 인간의 위대한 영적 여행에 방해가 된다. 오히려 고상한 의식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세속적인 현실을 외면하는 자의식 강하고 영적인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이 프레임은 비물리적인 영역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플라톤 전통의 단순한 해석을 따른다. 지구는 개개인의 깨달음을 위한 아름다운 배경일 뿐이다. 불교, 형 이상학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치에 잘 맞지 않는다. 부처는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자아로부터의 분리를 가르쳤다. 우리가 의존하는 어떤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것과 애증관계가 생긴다. 이것은 파괴와 소유라는 이중적인 욕망에 불을 붙인다. 메이시는 자신해져서 연인으로서의 세계, 자아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현실의 많은 부분을 형성한다. 열대우림과 강을 산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환경운동가들은 이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해서 성장에 집착하는 경제 시스템이 그걸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도록 해야 한다. 자연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여기거나 자연을 성공의 장애물로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파괴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물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개개인의 영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다. 메이시가 말하는 세 번째 세계관은 세상을 연인으로서 여기는 것이다. 세상을 연인으로 여긴다면 모든 존재와 현상은 지속적인 성적 충동의 표현이 될 수 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의 이름을 속삭인다. 찰랑거리는 파도가 우리 피부를 애무한다. 저 순례자가 마시는 차는 땅이 보낸 연애 편지다. 이것이 도전적인 개혁이 될 수 있다. 배우자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파트너처럼 지나치게 친밀하고 대립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연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자연과 훨씬 자주 접하게 된다. 2008년에 나는 운 좋게도 북극의 얼음이 녹았을 때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세계 야생 생물 기금과 함께 북극으로 열흘간 항해 여행을 떠나는 20명의 젊은이 중 한 명으로 발탁되었다. 물론 그전에도 북극 지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고 거대한 빙산이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도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 과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현장 방문을 통해 변화를 직접 파악하기도 했지만 내 관점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건 눈 속에서 놀고 있는 북극곰을 본 일이었다. 지나치게 따스한 태양이 내리쬐는 배의 갑판 위에 티셔츠 차림으로 서 있는 동안 나는 작은 보라색 꽃부터 거대한 얼음 빙하에 이르기까지 북극의 모든 것과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 북극에서 돌아올 때쯤에는 기후과학을 확실히 이해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이 소중한 풍경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스탠딩 락에 사는 미국 원주민과 캐나다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면서 자신을 반대자가 아닌 보호자라고 칭했다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그들은 그 땅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공개 행사를 열 때 자신들이 모이는 곳이 원주민들의 땅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은 길고 고통스러운 토지 몰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땅과 자유로운 이동 권한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살던 장소나 정체성과의 풍요로운 영적 연결도 파괴되었다. 풀뿌리 행동 네트워크인 미국 예술문화부는 마을회관, 업무회의, 심지어 결혼식 같은 모임에서도 원주민들의 땅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모이는가 회합을 시작할 때마다 원주민의 땅에 경의를 표하는 말을 하는데 그 결과
다들 자기가 방문하는 장소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런 행사를 할 때 잠시 짬을 내서 그 장소와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면 행사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보다 넓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물론 종교와 문화적 전통은 오랫동안 자연을 숭배해 왔다. 탄자니아의 차가 부족은 킬리만자로 산을 숭배하고 고대 그리스에는 올림포스 산이 있었다. 최근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BBC 텔레비전 시리즈인 플래닛 어스와 블루 플래닛을 보고 자연계에 빠졌다. 놀라운 카메라 촬영이 세상에 숨겨진 구석구석을 단순한 관심사 이상의 수준으로 되살린다. 식물과 동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애정과 보호 본능을 느끼게 한다. 이런 경건함과 유대감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서 얻은 깊은 위안을 기억하기 위해 일기를 쓰거나 의식적으로 호흡하면서 그 느낌을 붙잡으려고 애써보자. 만약 애완동물을 기른다면 당신의 개, 고양이 또는 다른 동물에게 느끼는 사랑을 모든 동물과 생물로 확장해보자. 메이 씨가 소개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세계관은 세계를 자아로 여기는 것이다. 자연은 더 이상 인간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것, 인간이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풍경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곧 자연이며 세계 그 자체다. 위대한 환경운동가 존 시드는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열대우림의 일부다. 최근에 인간의 사고방식에 나타난 열대우림의 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안정하긴 하지만 나는 누구나 이런 식의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밤하늘을 바라볼 때 순간적으로 드는 집에 있다는 느낌. 광대한 풍경 속에서 하찮은 존재가 된 듯하면서도 동시에 우주 그 자체만큼이나 거대해진 듯한 신비로운 느낌 같은 것 말이다. 메이 씨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체성이 변하는 과정에서 고립된 나를 벗어나 나의 본질에 관한 더 넓은 감각을 받아들인다. 이런 세계관을 심층 생태주의라고 하는데 주특하가 요리교실 학생들에게 당근 흉내를 내도록 해서 가르치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연계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면 사고방식의 변화가 생겨서 더 큰 우주적 지혜 안에서는 우리가 당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의하지 않으면 기름 유출이나 굶주린 야생 북극곰이나 최근의 극단적인 멸종에 관한 글을 읽을 때 느끼는 슬픔을 금방 망각하게 된다는 걸 안다. 나는 유엔 기후변화 목표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3년간 상근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결국 번아웃을 겪게 되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개입한 것이 바보 같긴 하지만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자연계에 대한 의식이 깊어질수록 기후 패턴이 정신없이 변하고 물 부족, 식량 부족, 기후 난민 같은 문제를 오랫동안 겪게 되더라도 1000년쯤 지나면 지구 자체가 안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약간 위안을 느낀다. 물론 안타깝게도 인류라는 종이 생존할 수 있을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인간이 지배하는 문화권에는 이런 환경적 불안과 슬픔을 위한 자리가 거의 없으며 우리는 타고난 공감을 차단하고 자신을 주변과 분리하는 법을 배운다. 환경운동가인 폴 셰퍼드는 생태학과 인간이라는 논문에서 이것은 인간의 선천적인 생물학적 구조에 역행한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사고 형태나 언어는 우리 자신과 식물, 동물과 고립된 사물, 억제된 자아로 여기도록 부추기지만 사실 피부 표피는 생태학적으로 섬세한 상호 침투가 이루어지는 껍질이 아니라 연못 표면이나 숲의 토양과 비슷하다. 우리가 경계라고
배운 것이 사실은 연결의 관문이다. 이런 관점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존 시드의 모델처럼 나는 연못이고 연못은 나다 혹은 내 가지 사이로 움직이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진다 등 자기가 말하는 풍경이라도 된 것처럼 주변 풍경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세상이라는 집에 있는 것. 당신에겐 이미 자연과 연결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고 이런 실천이 당신의 영적 삶을 깊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쩌면 암벽 다이빙을 하거나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공기, 땅, 물, 불 등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찬양하는 데 집중할 수도 있다. 아니면 집에서 그런 요소들을 기리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양초에 불을 켜고 목욕을 하고 의식적인 호흡 연습을 하고 화초를 가꾸는 것이다. 음력설을 쇠거나 칠석을 기념해 소원을 쓴 종이를 대나무에 매달 수도 있다. 크리스마스에 산책하러 가거나 욤키푸르, 유대교의 속죄일, 옮기니 전날 물에 몸을 담글지도 모른다. 개를 산책시키거나 달리기를 할 때 특정한 나무를 찾아갈 수도 있다. 정원 가꾸기나 꽃꽂이를 시작할지도 모른다. 가장 좋아하는 조개 껍데기, 깃털, 돌, 앞화 등을 이용해 자기만의 자연 식탁이나 재단을 만들 수도 있다. 이미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리추얼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에게 영감을 안겨줄 주변 풍경을 잘 이용하자. 또 자기만의 정신적 성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당신은 어디 출신인가? 또 가족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은 어디인가? 당신의 성격을 규정지은 장소는 어디인가? 힐링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긴 산책을 하러 다니기 시작할 수도 있다. 위대한 길을 따라 걷거나 그냥 뒷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 언제 어디서든 순례를 떠날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이 순례하는 곳이 할머니 댁 뒷마당이나 바다, 과수원,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공원일지도 모른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방문하기 위한 순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방문하기 위한 여행을 순례 여행으로 바꿀 수도 있다. 내 순례를 이끌어준 윌파슨스의 말처럼 우리의 정신적 지형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당신은 지금 있는 곳에 계속 머물 수도 있고 지구상의 어떤 장소를 찾아 거기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곳이 자기 집이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다.